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9년 만에 지긋지긋한 결혼 지옥에서 탈출하고 재작년에 돌싱이 된 초등생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그리고 뜬금없긴 하지만 저는 맹세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 사전엔 이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자식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정만큼은 온전하게 지키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어릴 때는 이혼을 선택한 엄마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우리 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는 딸이 되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엄마처럼은 안 살 거라고 말하던 싸가지 없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살림만 하던 엄마가 저를 데리고 살기엔 벌이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돈 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피아노나 미술학원에 다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려고 자기들끼리 붙어 다녔고 그렇게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돈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어릴 때부터 돈이 있어야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허투루 써본 적이 없었죠. 학교 다니면서 용돈을 받기도 또 벌기도 했었는데 그 돈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돈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 20대 직장인이 되었을 때도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 돈을 제법 많이 모았었는데요. 어찌 보면 어릴 때 그런 일을 겪어 어른이 되어서도 돈 개념이 확실하게 잡힌 셈이었죠. 그에 반면 전 남편의 집은 그럭저럭 꽤 잘 살았어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일찍부터 서울 목동에 4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서울 대학 입시에 실패한 딸을 국내에서 재수시키지 않으려면 돈 버리는 짓인 걸 알면서도 신우를 캐나다 유학을 보냈는데요. 일단 그것만 봐도 저희 집이랑은 비교도 되지 않았죠. 사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 아들인 줄 모르고 만났거든요. 저와 전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하고 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 한번 하지 않은 도련님 느낌이 나는 사람이요.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말투나 행동들을 보니 저 사람은 저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그런 모습이 나중엔 호감이 생겼는데요. 원래 자기한테 없는 모습이 끌린다고 저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너무 달라서 신기했던 거죠. 그러다 연애를 하면서 시댁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저희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 부럽기도 하면서 또 주눅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전 남편이 좋아서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친정엄마가 없는 살림에 저 대학 보낸다고 대출 받고 또 빌라지만 집을 사느라 대출을 받아 집에 빚이 좀 있다는 사실을 오픈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편하게 만났죠. 그러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저는 뜻밖의 시부모님의 환대를 받았어요. 집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비싸고 고급진 음식이 무슨 코스 요리처럼 줄줄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부모님의 돈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원래 두 분 다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들이었고 그렇게 양쪽에서 재산을 물려받아 여유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색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고 있었네요.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단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엄마에 대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머릿속이 좀 복잡했는데 이미 당신들 아들에게 들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나 저희 엄마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묻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돈 자랑하시고 또 여유가 많다고 했던 시부모님이 저희가 결혼을 해도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집 구할 돈이 없으면 시댁이 방도 많고 넓으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두 분에게 시커먼 속내가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들이 돈을 보태주지 않으면 저희가 집 구할 돈이 없으니 자기 집에 들어와 자기들을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앞서 언급했듯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도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고 애당초 친정이 어려워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시댁에도 도움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점을 시부모님이 몰랐어요. 아니, 자기들 기준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없어서 단칸방 월세에서 신혼을 보내야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한테 빌붙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과 그 사람이 모은 돈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구세금 맞춰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제가 모은 돈보다는 현저히 약소했기 때문에 집 보증금은 제가 대출을 좀 받긴 했어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남편은 혼수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 들어오는 게 있으니 거기서 대부분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혼여행을 다녀올 만한 여유는 없던 게 저희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신혼여행은 가야 하지 않냐고 많이 아쉬워했고 결혼 준비하면서 거의 90%는 제 의견에 따라줬던 남편이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로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제주도는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지금이라도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바꿀까? 뭐하러? 제주도도 비행기 타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이것도 감지덕지야. 사실 나는 신혼여행 따로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이것저것 돈백은 썼잖아. 그럼 신혼여행 가면서 그 정도는 기본이지. 무슨 게스트하우스를 가? 우리 지금은 제주도 가는 걸로 만족해야지만 다음엔 꼭 해외여행 가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호강시켜 줄게. 정말이지? 약속했다. 저는 사실 제주도든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게 어디든 다 좋았죠.
저는 심지어 경주나 설악산을 가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남편이 실망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제주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내내 또 신혼생활 동안 저는 줄곧 남편에게 제가 바라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아이 둘 정도 낳고 남편과 제가 사이좋게 내 집 마련해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어요. 어찌 보면 남편이 나고 자란 시댁이 제가 바라는 꿈이었는데 남편은 그까짓 게 뭐가 어렵냐고 자기만 믿으라고 늘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제 말을 존중하고 따라줬던 남편이었는데요. 심지어 자기는 있으면 다 쓴다며 제가 말하기도 전에 경제권도 모두 저에게 넘겼고 월 30만 원씩 핸드폰비 포함해 용돈을 받았어요. 분명 그 돈이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군말도 하지 않고 제 꿈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었죠. 그 모습이 살면서 어찌나 고맙던지. 사실 결혼하고 달라지는 남자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그런 점이 좋아서 결혼 생활 중 힘들었을 때도 그게 위안이었는데 그걸로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제겐 있었죠. 다른 골치 아픈 일들은 남편이 저한테 잘하니까 그걸로 퉁치듯 덮고 갈 수 있었는데 합가를 바라고 있었던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저를 너무 점점 궁지에 내몰았어요. 처음부터 당신들 계획이 비껴나가 분했던 마음이 제가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고 난 후부터 저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왔거든요. 게다가 자기 아들이 제 뜻에 순순히 따르니 그 모습에 약올라 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불러다 악의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셨는데요. 아직 시부모님 두 분 다 환갑도 되지 않았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집안일을 못하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일거리를 쌓아두고 저더러 와서 도와달라고 징징거리셨어요. 처음이야 저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님이 부르면 가서 집안일을 해드리고 오곤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몸이 너무 힘들어 못 간다고 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다시 합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너랑 나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괜히 두 집으로 나눠 사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매번 아쉬운 소리나 하고 이렇게 너 힘들다고 거절하면 나는 뭐 기분이 좋겠니? 그렇다고 내가 너 말고 며느리가 또 있기나 해? 그러지 말고 그 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와 살아. 너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희 집을 두고 왜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저 데려다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너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나는 그냥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일 뿐이야.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다면 더더욱 어머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원래 사이가 좋아도 같이 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쩌다 한 번씩 봐야 서로 조심하고 좋죠. 대신 한 달에 2번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뭐? 꼴랑 2번? 예, 일주일에 한 번도 적어. 너 한 달이 며칠인지 몰라? 저도 제 생활이 있는 건데 그건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주중에는 회사 가는데 주말마다 시댁을 가면 저는 언제 쉬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내가 너 부려먹는 줄 알겠다.
뭐 그렇다고 하셔도 제가 시댁 가서 마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도 힘드셔서 빨래며 청소며 할 거 있다고 저더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야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소릴 그럼 누구한테 하니? 딸은 멀리 타국에 있고 같이 사는 네 시아버지가 그런 거나 할 줄 아는 줄 알아?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럼 사람을 쓰세요. 요즘 알아보니 주에 한 번이든 두세 번이든 사람 불러서 청소할 수 있더라고요. 막말로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 쓰세요. 뭐야? 너 지금 나더러 모르는 사람한테 내 집을 맡기라는 거니? 군소리 할 거 없다. 너 당장 와서 내가 시키는 거 해. 아니면 그 집 정리하고 내 집에 들어와 살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셨는데 그러니 더더욱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싫었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피워서 남편을 보냈어요.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식사는 대충 차려 드시라고 전에 친정 엄마가 싸주신 반찬과 국을 들려보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반찬을 싸들고 나타난 당신 아들을 보고 기겁을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청소를 하냐며 됐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이때까지 남편도 제정신이라 제 편을 들며 이런 걸로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했답니다. 엄마가 언제 네 차를 괴롭혔다고 그래? 이게 괴롭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엄마 멀쩡하네. 뭐가 멀쩡해? 겉모습만 그런 거야. 속은 다 굶고 아프다고. 넌 근육이 보여? 아무튼 이제 여기 집안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요. 사람을 부르든지 아버지를 시키든지. 뭐가 어쩌고 저째? 저놈이 장가를 가더니 미쳤나? 왜 가만히 나를 걸고 넘어져? 나는 평생 그런 일 안 하고 산 사람이야. 새 식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젊은 며느리가 해야지. 아버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남녀가 똑같이 일하는데 왜 여자라고 집안일까지 해야 해요? 저도 요즘은 청소기도 돌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안 그러면 못 살아. 됐어 이놈아. 누가 너더러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래? 자고로 여자애는 초장에 잡아야 하는 건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초장에 잡긴 뭘 잡아. 아무튼 난 말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저런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저는 너무 든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시부모님과는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신혼생활은 달콤했어요.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그게 저희 딸인데요. 원래는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를 조금 일찍 찾아온 아이를 마다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었고 그때는 전세를 2년 더 살더라도 더 좋은 동네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던 터라 임신한 사실이 좋으면서도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제가 마음 편하게 임신해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기에도 제가 다니던 회사는 눈치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던 중 친정엄마가 먼저 반가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당시 저희 엄마 앞으로 있던 빚도 대충 정리가 되었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셨는데 그래서 집에 있던 대출도 모두 상환한 뒤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친정엄마는 자기가 애를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애를 봐준다고? 그럼 지금 하는 일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지금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랑도 벌써 이야기 됐고. 그러니까 너는 무사히 건강한 애기만 낳아.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도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니까. 엄마니까 자식 때문에 고생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생판 남이 남 때문에 고생을 하니? 그리고 내가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네가 회사 다니면서 엄마 빚 갚고 그런 게 다 엄마한테는 업보라서 이참에 마음의 짐 좀 털어보려고 그런다. 무슨 당연한 거지. 우리 딸이 엄마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 철도 빨리 들고. 그래서 엄마는 편하긴 했는데 그게 나중엔 두고두고 미안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든 해주고 싶은 거야.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요. 손이 따뜻했던 건지 제 마음이 따뜻했던 건지 제 몸에 스며진 온기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딱 3개월 쓰고 저는 제 한 몸 잘 추스려 바로 복직할 수 있었는데요. 그 3개월을 쓰고도 눈치는 보였지만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려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야근도 불사하자 저를 불편하게 하던 시선은 점차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돌이 되어갈 즈음엔 한참 돈을 모으는데 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에 남편 월급과 제 월급으로 적금도 여러 개 들고 펀드도 들고 하면서 현금 자산을 불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어요. 돈이 돈을 번다고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자 이자가 붙으면서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했던 건지 다달이 쌓여가는 돈의 숫자를 보며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랐는데 여기엔 저의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컸어요. 만약 그때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계속 일을 하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잔병치레도 많고 또 병원 갈 일도 많은데 그걸 전부 저희 엄마가 해주셔서 저는 마음 편하게 야근도 할 수 있었으니 돈을 더 잘 벌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한테 무일푼으로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50만 원 용돈 드리고 그걸로 거의 주중엔 매일 아이를 맡겼으니 저는 이래저래 돈을 번 꼴이었죠. 남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잘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문제는 이번에도 시부모님이셨죠. 저희 엄마가 당신 핏줄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손녀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들은 안 좋아하는데 친정엄마만 좋아한다며 차별이니 어쩌니 하면서 또 사람 신경을 긁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너 이참에 애 낳고 회사는 그만둬라. 애 봐야지. 아니 애는 저희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는 너 일하겠다고 니네 엄마한테 애를 보라고 해? 왜? 돈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잖아. 오히려 잘 됐다. 그럼 이참에 애 낳기 전에 그 집도 정리하고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럼 너도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잖아. 엄마, 또 그 소리야? 아니 왜 그렇게 우리랑 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야. 왜긴 내 자식 며느리 손주까지 내 옆에 두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게 처음부터 같이 살았으면 좋았잖아.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먼저 애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는 예정대로 아이 맡기고 맞벌이 할게요. 뭐야? 너도 참 고집스럽다. 너 내가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서 그러니?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돈도 빨리 벌어서 집도 사고 싶고요. 그래, 엄마. 우리 집 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너야말로 입 다물고 있어. 집을 사고 싶으면 더더욱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공과금에 생활비에 같이 살면 줄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저희는 지금처럼 저희 생활에 맞춰서 하고 싶어요. 라며 또다시 합가에 대한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딸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축하 인사는커녕 아기 낳은 첫날 병원에 오시고 아이 보러 오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먼저 같이 사는 걸 거부했는데 며느리 눈치 보여서 첫손녀도 못 보신다고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땐 옆에 저희 엄마도 있고 하니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며 신경도 쓰지 않고 넘겨버렸는데, 아이 낳고 돌이 지나도록 저희 엄마가 계속 저희 애를 봐주시니 또다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셔서 저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셨더랬죠. 너도 참 양심 없다. 아니,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여지까지 애를 보게 할 수가 있니? 너는 니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효도는 못할 망정 다 늙어서 애나 보게 만들고 불효가 따로 있어? 네가 하는 게 불효 중에 불효야. 내 말 듣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으면 내가 애기도 봐주고 사돈이 고생할 일도 없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저런 말을 듣고 있는데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뭐 친정 엄마한테 미안한 건 맞지만 저희 엄마가 먼저 괜찮다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자기랑 같이 살면 자기가 애를 봐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신용이 가지 않았어요. 자기 살림도 힘들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분이 애를 봐주면 뭐 얼마나 봐주겠어요. 보나마나 하루는커녕 반나절도 안 돼서 나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질 게 뻔했는데, 그래서 됐다고 저희 엄마가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한 지금처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젠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며 시어머니가 더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너 내가 우습지? 왜 그렇게 시애미 말을 안 듣냐? 이참에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두 집 살림 하던 거 하나로 합쳐서 좋고 효도도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너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싫은 거니? 그럴 리가요. 제가 좋아할 말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두 집 살림하는 거 하나로 합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저더러 어머님, 아버님 몫의 살림도 하라는 말씀 아니세요? 그래, 맞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핏대까지 세우면서 덤비니?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친정 엄마가 저희 애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미안한 것도 맞긴 한데요. 그래도 시댁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제가 미쳤어요? 거기 들어가면 저만 고생길이 훤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불효라고 하셔도 그건 저랑 저희 엄마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일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너 말 다 했어? 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시댁살이를 해요. 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실반지 하나도 받은 거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도리는 하겠지만 일부러 시키는 시집살이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생각을 똑바로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혈압도 없으시면서 뒷목을 잡으셨고, 제가 할 소리 못할 소리도 구분도 못한다며 이래서 애비 없는 자식은 가정교육이 엉망이야. 호르몬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랐지. 라고 당신이야말로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시댁 관련, 특히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에는 저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흥분해서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 남편 얼굴이 순간 찡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저에게 회유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잘못했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받았나 보다. 근데 말이야, 그래도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만 나중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도움 한 번은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한번 접어 들어가는 게 어때? 뭐? 그럼 나더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야? 당신 혹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었어? 아니,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집 사고 애들 가르칠 때 혹시라도 도움 받을 수도 있지 않냐는 소리지. 아무렴 장남이 난데 그 돈을 안 물려줄 거야? 우리 결혼할 때는 자기들이 안 도와줘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접고 들어올 줄 알았던 거고. 그냥 합가는 하지 않겠지만 엄마 아빠 기분 좀 맞춰주고 그러면 어떨까 해서 하는 말이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 나는 싫어. 집을 사도 우리 힘으로 사야 우리 집이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니까 안 그럴 수 있지만 내 입장은 그것도 아니야. 만약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쳐. 그럼 나는 그 순간부터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에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뭘로 보고. 내가 장담하건대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을 닫았어요. 세상에 자기 부모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나는 그런 콩꿈을 바라지도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엔 저를 빼달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남편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역시 고지식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처자식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부모를 챙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있어도 타국에 있으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들은 아들이랍시고 대접만 받고 자라서 시댁 행사에는 저만 죽어라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니 남편은 그게 곤란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시댁 재산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욕심을 내지 않았고 저와 남편의 힘으로 시댁 못지않게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며 잘 살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저한테 내심 결혼할 때 돈을 얼마 모아오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더 자기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평상시에 말도 하고 행동도 보여주기도 하며 나름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 했는데요. 그게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건지 도통 통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히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지만 결혼하고 8년이 넘어갈 쯤 시어머님의 건망증이 예사롭지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건망증이라는 것도 그 시작부터 남들과 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인 줄은 저도 식구들 누구도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게 주변에서 치매 걸린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 또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저 나이가 드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건망증 때문이라고 하기엔 일상이 흔들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외출했다가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집에 못 들어가시는 일도 있었고 핸드폰 대신 리모컨을 가지고 외출하신 적도 있었는데 한 번은 미용실에 염색하러 가신다고 나가셔서는 시장만 잔뜩 봐와서 온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씀은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이런 실수를 다 하네. 그래서 며느리 데려다 일을 좀 덜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도움이 안 돼. 내가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한스럽지도 않다.
라고 또 제가 당신을 모시지 않아 자기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약속 때문에 밖에 나가셨다가 그날 집에 못 오신 적이 있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다행히 그날 자정이 넘어서 2시쯤인가 경기도 모 동네에 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데 차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이라 가족들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다들 설마 하면서도 같은 병을 의심했고 저 역시도 혹시나 싶어 생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성격에 제가 병원에 가자고 순순히 따라 나서실 분이 아니셨죠. 그러니 하는 수 없이 남편과 시아버님이 설득해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같이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치매 따위에 걸릴 수 있냐며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버티시더라고요. 아마도 당신도 혹시나 싶어 겁이 나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애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어른을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다 밖에서 용변 실수를 하시는 일이 벌어져 당신도 수치심에 마음을 돌리셨어요.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버티면서 시간만 보내면 치매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것 같으니 나중엔 저에게 연락하셔서 저랑 단 둘이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저도 회사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검사 결과 설마 했던 치매가 맞았어요. 그땐 저도 시어머니도 충격 그 자체였는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다며 병원에서는 증상을 늦추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하지만 약이 잘 듣지 않는 건지 시어머니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어쩐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날로 폭력성이 짙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시아버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예, 너 지금 당장 좀 우리 집에 와라. 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주방에서 밥만 먹는다. 예, 오늘 내가 잠깐 나갔다 왔다가 집안이 홀랑 다 탈 뻔했어. 저놈의 옆에 내가 주전자를 가스불에 올려놓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전자가 아주 새까맣다. 내가 후덜거려서 더는 못 살아.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제 너 여기 들어와 살아라. 네 시어머니 간병해야지. 언제까지 나더러 하라고 할 참이냐?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다 못해 이젠 시아버님이 저더러 들어와 살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대신 매일 퇴근 후 들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너 없는 낮 동안 나는 어쩌라고? 저 불효 막 심한 것 같으니라고. 라고 역정을 내시면서 큰 소리를 치셨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딱히 직업이 있는 분도 아니셨고 당시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으며 지내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를 어쩌지 못해 아들도 아닌 며느리인 저를 자꾸만 찾으시는 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돈도 많다시는 분이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들어와 살면서 시어머니를 간병하라니 이 소리는 저더러 직장도 그만두고 희생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대신 절충안을 드렸던 건데 시아버님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사람을 쓰시던 집이랑 가까운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도 시아버님은 너도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니?
남자인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 너는 내 걱정은 안 되니? 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유독 며느리인 저한테만 저러시는 건지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더 싫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계속 깜빡거리는 채로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고 있으셨거든요. 물론 상태가 심한 날도 있어서 시아버님이 곤란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렇게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엔 협조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 보시라고 저도 강하게 나갔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말에 빈정이 상해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시설로 보낼 생각을 하냐는 거였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만약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도 자기 그럴 수 있어? 똑같이 시설에 장모님 보낼 수 있냐고 라고 저에게 따져 물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황이 그렇다면 그래야겠지. 근데 만약 우리 엄마가 어머니처럼 치매라고 한다면 나는 회사 휴직계 내고 엄마 케어할 거야. 왜냐고? 내가 자식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친정엄마 시어머니 차별이잖아. 아니, 이게 왜 차별이야? 내 부모 내가 챙기는 거지. 그러니 자기도 어머니 시설로 모시는 게 싫으면 자기나 아가씨가 하면 되잖아. 만약에 자기가 뜻이 있어서 회사를 쉬고 어머니 간병한다고 한다면 그건 존중할게. 뭐? 내가 어떻게 엄마를 간병해?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물론 자기한테만 무조건 희생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우리 어차피 전세 계약도 끝나는데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같이 하자고.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 도리? 그게 무슨 도리야. 지금 시댁에 들어가자는 말은 나더러 시어머니 간병은 물론이고 그 집 살림도 다 하라는 뜻이잖아. 나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해? 정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아가씨라도 불러. 걔는 학교 다니잖아. 학교 다니고 있는 애를 어떻게 불러? 학교에 다니긴 개뿔. 지금 몇 년 동안 졸업도 못하고 아가씨야말로 그게 뭐니? 거기에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어머니 케어할 사람을 쓰시라고 해. 왜? 나한테 맡기면 돈도 안 들고 편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뉴스도 안 봐? 남한테 가족을 맡기기는 불안한 시대잖아. 그래서 나한테 맡긴다고? 아니면 사실은 자기 집이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던가. 그래도 나한테 일방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남편은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를 제가 무조건적으로 모시기 싫어한다며 저를 세상 나쁜 사람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했는데 나중엔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며 울더군요. 그렇게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데 왜 케어는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자기들이 남자라서 여자인 시어머니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한테 맡기고 싶어하는 그 두 남자의 속내는 빤하잖아요. 그리고 치매라는 병이 사실 끝이 있는 병도 아니고 저는 자신이 없었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싸운 후 일주일 뒤인가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한참 시어머니 치매로 신경을 많이 써서 월경이 늦어지나 했던 것이 임신이었더라고요. 그때도 참 타이밍적으로 곤란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긴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낳고 싶었어요. 비록 또 친정 엄마에게 몇 년은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했지만
친정엄마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안 싸돈 일은 유감이지만 너무 잘 됐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만 뗐다 다물었다를 반복하자 저희 엄마는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셨고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에도 당신이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오랜 시간 청소일과 식당 일을 하시다 일을 그만두시기로 생각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5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미약하지만 성의를 표현했는데 문제는 역시나 시댁이었어요. 제가 입덧이 시작되면서 시댁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심해지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살림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또 시어머니가 가끔씩 용변 실수까지 하고 그러니 집안 공기와 냄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시아버님에게 제가 와서 케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저희도 일부는 부담을 할 테니 사람을 부르시던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구하던 하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저더러 임신한 게 벼슬이냐고 그럴 거면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양반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서 당신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시아버님의 그 말에 또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제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돌보기 싫어서 일부러 아이를 가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셨는데 저는 그 말에도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럼 저는 여기서 빠질 테니 시어머니 간병은 캐나다에 있는 아가씨를 불러들이든 남편과 같이 하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통보했는데요. 중간에서 남편이 난감해 죽겠다는 얼굴만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그 모습도 너무 보기 싫었죠. 아이 아빠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야지 거기서 갈등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씨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자기 딴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도 지금 태어나면 너무 힘들 거야. 우리가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일단 우리 엄마 케어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금 그게 애 아빠가 할 소리야? 당신 미쳤니? 그럼 그럴 각오도 없이 하긴 왜 했어? 아니다. 그딴 말 할 거면 당신만 당신 집에 들어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시어머니 간병해. 또 그 소리야. 나랑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우리는 못한다니까. 같은 여자가 해야지. 그럼 아가씨를 불러. 왜 같은 소리 하게 만드는 거야? 무조건 나여야만 하는 이유는 또 뭔데? 그야 자기가 며느리니까. 정말 웃겨. 며느리는 뭐 당신 집에 굳은 일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럼 아버지한테 사람 쓰는 돈을 자기한테 주라고 하자. 그럼 되잖아. 싫어. 그 돈으로 사람을 쓰라고. 나는 우리 애기 낳을 거야. 남편은 저한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임신한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딜 갔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술을 마시고 온 건지 또다시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고 질질 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착한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 이럴 일도 없는데 장가를 잘못 가서 자기 엄마가 며느리 수발도 못 받는다며 서러워했는데 그 꼬라지에 가뜩이나 예민했던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착한 여자랑 재혼해. 과연 어떤 여자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가를 잘못 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물러설게.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게 임신한 와이프 보는 앞에서 할 소리야?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좀 고생하면 나중에 우리 집 재산도 떳떳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였어? 돈 때문에 그렇게 나더러 희생을 하고 했던 거야? 생긴 아이도 지우고? 됐다, 됐어. 내가 얘기했지? 나는 시댁 재산에 1도 욕심 없다고. 아니, 당신이야말로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재산 욕심이 났으면 자기가 해야지. 왜 나를 시키고 자기는 돈 욕심만 내고 있는 건데?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래. 우리가 같이 받아서 쓰자는 거지. 누가 나 혼자 쓰겠대? 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아픈 시어머니 싫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잖아.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쓰레기가 아니라며 무조건 저만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와이프 사지의 내모는 파렴치 안 같았고, 그때부터 저런 인간이랑 살아봤자 나중에 제가 아프게라도 하면 자기 혼자 살려고 할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저를 말리더군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임신했는데 이혼까지 하면 혼자 너무 힘들지 않냐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크면 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참고 살 거면 이혼을 왜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자 상황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화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가 연락이 왔고, 대뜸 저더러 이런 상황에 임신이라니 생각이 있는 거냐며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제가 합가를 거부해서 그런 거라고 억지를 부렸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내 탓이냐, 그리고 내가 임신을 한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냐고, 그렇게 니네 엄마 걱정되면 당장 귀국하라고 큰 소리를 냈는데 자기는 지금 학기 중이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아예 캐나다에서 결혼도 하고 영주권 따서 눌러 앉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자기도 치매 걸린 엄마 안 모시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니네 집 봉이냐 종이냐 하며 계속 이렇게 내 탓만 하면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시누이가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언니도 아픈 시모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는 거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언니, 그러다 나중에 똑같이 당해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오빠도 그렇고 그 집 자식들은 전부 왜 그 모양인 건데요? 저도 결국엔 남이에요. 왜 남한테 이런 걸 강요하죠?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오죽하면 그래요? 저라면 저희 엄마가 아픈데 캐나다에 못 있을 것 같아요. 막말로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10년 넘게 졸업 못했으면 그거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맞춰볼까요? 아가씨, 한국에 들어올 마음 없었잖아요. 어머니까지 치매에 걸려있으니 더하겠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려고 찝쩍거리느라 학생 신분 유지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신우는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전곡을 찔렸는지 그 다음 말은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집구석 너무 치가 떨리게 싫어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라고 하셨는데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아는 엄마인지라 쉽게 다른 말을 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리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이젠 자기도 못 참겠다며 당장 짐을 싸서 들어오라고 저에게 불효령을 치시더군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저녁
저는 심한 통증과 하혈을 했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이가 자연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너무 괴로웠는데요. 자기 존재를 반기는 가족이 하나도 없고 제가 또 신경을 온전히 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이를 잃은 아빠인 남편은 되레 저에게 그거 봐. 그 애는 우리랑 연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된 거 아픈 우리 엄마나 신경 쓰자. 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때 딱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어요. 저런 인간이랑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챙겨왔고 남편한테는 결심이 서서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하고 시댁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마도 남편은 제가 시댁으로 들어갈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좋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혼자 이혼 서류를 작성했죠. 야무지게 도장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했다고 하길래 시댁으로 건너갔는데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시아버님도 싱글벙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도 모르시면서 말이죠. 그런 두 남자를 보는데 어찌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지 저는 그 웃는 면상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역정 내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시아버님이 먼저 꼬랑지를 내리고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냐고 제 눈치를 살폈는데 남편도 결심이 섰다는 게 이혼이었냐고 저 자세로 나오거더군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전에 자기 동생한테 한 소리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냐고 물었는데 그리고는 장모님 팔자를 따라가는 거냐고 또 막말을 내뱉었어요. 제가 그 소리에 도끼 눈을 뜨고 남편을 죽일 듯 노려봤는데 지도 아차 싶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남편은 자기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며 이혼 서류를 찢었는데 그럼 법으로 하자고 말하고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가운데 두 남자만 똥줄이 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저를 붙들려 나왔고 시아버님은 이렇게 된 거 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더러 나갈 거면 집도 애도 다 두고 제 몸만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은요, 제 돈이 전부 들어갔고 대출도 제 앞으로 내서 제가 갚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집을 두고 가죠? 집은 엄연히 제 거예요. 그리고 애는 원하시면 두고 갈게요. 뭐야? 지금 돈만 챙기고 애는 버리겠다는 거지? 그래놓고 전에는 너는 네 자식이 더 중하다고 그렇게 꼴값을 떨었냐? 꼴값이라뇨. 제가 먼저 애 두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이라도 아버님이 애 데려가라고 하면 저는 데려갈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집도 애도 남편한테 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주춤하는 순간 주도권을 뺏길 것 같았고 저 인간들이 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간파하고 있던 저는 나름 묘책을 쓴 건데 시아버님 속도 빤히 보이긴 했어요. 집 뺏기기 싫고 애랑 같이 살고 싶으면 이혼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하겠다고 결심이 서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시아버님도 남편도 엄마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딸이자 손녀를 키우냐며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겠지만 합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엄포를 두고 그 집을 빠져나왔는데 다음날
자기한테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알겠다며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까지 매달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저는 이혼했고, 남편 앞으로 있는 통장은 돌려주되 집 보증금은 처음부터 제 거였으니 남편이 몸만 나가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요. 처음엔 자기가 혼수하지 않았냐고 1,000만 원이라도 더 가져가려 하던 남편은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순순히 포기했어요. 막말로 그 혼수들도 이제 오래되어 다 수명이 다 했는데 원하면 사온 물건들 전부 가지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자기도 새 것도 아닌데 됐다고 포기했고, 그런 합의로 원만하게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살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근 10년이 되도록 합금 문제로 또 시어머니 문제로 시달릴 생각을 하며 참고 산 세월이 아깝기만 한데, 그래도 그때는 남편을 사랑했고 또 제 꿈이 있었기에 참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 치매 사건으로 남편의 밑바닥을 본 저는 제 꿈에 남편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는 게 이렇게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휘말리지 않고 나중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떠안지 않은 게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힘은 들겠지만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후회하지 않도록 더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1년이 넘어가도록 남편한테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아이 아빠인데 아이 보고 싶다는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으니 그건 그거대로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제가 남편을 소개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혼하고 10개월이 지났을 즈음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선뜻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업무를 보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에게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두 남자가 저희 이혼 후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신우를 불러들이기로 했고, 신우가 시댁 재산을 전부 자기한테 준다는 각서를 쓴다면 모를까, 절대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를 돌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데 남편이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나 봐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네가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도 끊어버리겠다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고, 신우가 그럼 더 보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연을 끊자고 했다는데요. 저한테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는 거냐고 할 땐 언제고, 그 신우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 케어도 하기 싫으면서 저한테 다 떠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인 신우 카드를 못 쓰게 되어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네가 네 마누라 간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네가 모든 비용을 다 대라. 아니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 부인인데 왜 저한테만 돈을 내라고 해요? 따지고 보면 제가 이혼한 것도 다 엄마랑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 덕분에 몸만 딸랑 쫓겨났고 다달이 양육비도 보내야 하는데 언제라는 기억도 없이 시설 비용도 저더러 내라고요? 싫어요. 아버지는 돈도 있으면서 왜 그래요? 죽을 때 전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남편은 그때까지 자기 집에 돈이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 사기를 크게 맞아 돈이 씨가 마른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를 합가해서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니 집에 돈은 없고 시아버님이 앞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그 돈으로 간병인을 쓸 수도 없고 시설로 보낼 수도 없었던 거죠. 사실 하도 그러시길래 저도 살짝 의심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그런 거면 빨리는 알려줬어야지. 괜히 그 돈 받겠다고 동생한테 도망갈 기회만 줬다며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둘이 대판 싸우고 남편은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나 봐요. 돈도 안 내놓을 거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는 거겠죠. 그래서 남편은 원룸 월세를 얻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게 마누라 말이나 잘 듣고 살지 인간이 막판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만약 어설픈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랑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소문을 최근에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시어머니 때문에 그 40평대 아파트도 조만간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드니 어쩌면 이혼을 한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는 최근에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는 집을 사려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저희 아이까지 셋이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도 감사하게 저희 엄마가 살던 집을 처분한 돈까지 합쳐 제가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40평대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드디어 첫 집을 사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 생각만 하면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결혼해서 내 집 장만에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혼하고 내 집 장만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꿈도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친정엄마와 저희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생각인데요. 앞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고 웃는 날만 가득하길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사실 후회스러웠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지금도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려먹고 싶어 안달이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벌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주 흡족할 수가 있는데요.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간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걸까요? 이렇듯 인생사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왕이면 좋은 씨앗만 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결실을 거두고 싶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